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조 원대의 재산을 거느린 재벌 회장이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은행에 나타났거든요. 예비 며느리를 몰래 시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예의 바른 은행원이었지만 사실은 조직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역에서 가장 큰 국제금융은행 지점. 이곳은 명동만큼 북적대는 곳이었어요. 몇십 층짜리 빌딩 1층에 위치한 이 지점에는 매일 수백 명의 고객들이 들어와 업무를 받습니다. 모두들 바쁜 표정이었어요. 직장인, 사업가, 노인,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오고 갔죠.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었어요. 명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진 그녀는 은행의 스타 직원이었죠. 외모도 출중했지만 진짜 장점은 따로 있었어요. 고객 응대 능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어려운 금융 상품도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니까 고객들이 자꾸만 그녀를 찾았어요. 지점장도 수진이를 신뢰했고 상사들도 그녀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 은행에 입사한 지도 3년이 다 되어 갔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때론 야근까지 하며 고객 응대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2년째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관심이 고객의 통장 잔액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 즈음 수진이는 결혼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서였어요. 상대방 프로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이준혁, 나이 32, 직업 CEO. 더 자세한 정보는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말이에요. 첫 만남은 강남 로데오 거리의 고급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마치 대학 교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준혁이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원이시라니 일은 힘들진 않으세요? 네, 고객분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하루하루가 빨라요. 수진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준혁이의 시계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럭셔리한 스위스 명품이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이었죠. 데이트가 거듭될수록 수진이는 준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질문을 던졌죠. 직업이 뭐냐고, 어디 사냐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요. 준혁이는 그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넘겨버렸어요. 마치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 싫다는 투였죠. 3달 뒤 준혁이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부모님께 소개해도 될까? 수진이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매우 좋은 신호였거든요. 결혼까지 가는 길이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이틀 뒤 수진이는 강남의 대저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준혁이의 집이었죠. 수진이는 그 저택을 보며 눈이 커졌어요. 정원만 해도 500평은 훨씬 넘어 보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거실은 미술관 같았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모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었죠. 조각상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어요. 아, 이 가족은 정말 엄청나구나. 수진이는 깨달았어요. 준혁이의 아버지 조상훈이 이 나라 최대 규모의 건설 회사를 경영하는 재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조상훈 회장은 60대 초반의 당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방 여사는 50대 중반으로 우아한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어떤 거친 말도 없었고 욕설도 없었어요. 마치 영화 장면 같았죠. 조 회장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일이 보람 있으신가요? 네, 고객분들의 금융 생활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수진이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요. 조 회장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하지만 조 회장의 눈빛은 다소 찬 편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측정하는 듯한 눈빛 말이에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나간 뒤 조 회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예의도 바르고 예쁘기도 하고 그게 딱 필요한 만큼만 보여준다는 뜻이야. 진짜 모습이 아니라. 조 회장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내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자는 원래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 회장의 불안감은 계속 자라났어요. 자신의 아들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에게 걸려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결국 조 회장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었죠.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 조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 지점장에게 몰래 연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특별 방문을 하겠다고요. 물론 수진이를 피해서요. 지점장은 혼란스러웠지만 승낙했습니다. 회장 말이었으니까요. 조 회장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어요. 어떻게 변장할 건지, 어떤 거짓말을 할 건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건지 말이에요. 자신의 비서들에게 상의했죠. 모두들 회장의 계획에 놀랐어요. 보통 부모는 이 정도까지 할까요? 하지만 조 회장의 직감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월요일 아침 조 회장은 낡은 것들을 꺼냈어요. 20년 전 입던 트레이닝복이 나왔죠. 회색 색깔은 벗겨져 있었고 소매에는 작은 구멍도 있었어요. 운동화는 더 심했습니다. 한쪽 밑창이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거든요. 조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렸어요. 마치 며칠 동안 목욕을 안 한 사람처럼요. 집 나가기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일이 있어. 저녁에 돌아올게. 조 회장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자세히 묻지 않았죠. 부부 사이의 신뢰였어요. 오전 10시 조 회장은 강남역 은행 앞에 섰습니다. 건물 입구를 몇 번 드나들었어요. 내부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천천히 아무 목적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수진이를 발견했어요. 왼쪽 끝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이었죠. 조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조 회장은 번호표를 뽑았어요.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죠. 번호는 27이었어요. 현재 창구는 19번이었으니까 8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조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홀 한쪽 구석에서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바라봤어요. 낡은 옷차림이 눈에 띄었거든요. 15분 뒤 드디어 27번이 호출됐어요.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7번이신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곳이 수진이의 창구였어요. 조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도 절뚝거리게 했어요. 마치 무릎이 안 좋은 노인처럼요. 수진이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얼굴을 들고 손님을 보려고 한 그 순간 뭔가가 스쳤습니다. 미묘한 표정 변화였죠. 손님의 낡은 옷을 본 수진이의 입가가 조금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 차이가 조 회장의 눈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치 3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진 경멸 같은 감정이 그 얼굴에 떠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그 목소리 톤만으로는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달랐어요. 그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그 목소리에 실린 미묘한 거리감을 감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저 여기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조 회장은 일부러 부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은행이 처음인 노인처럼요. 네, 기본 통장이시면 되세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있으면 돼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거요. 수진이의 설명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음성의 톤이 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최대한 빨리 이 고객을 처리하려는 투였죠. 조 회장은 천천히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지갑에서 나온 증명 서류는 구겨져 있었고 색깔도 많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수진이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화면에 입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입력하던 손이 멈췄어요. 조 회장의 이름을 본 거였습니다. 조상훈, 나이 62, 직업란에는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옷차림은 뭐지?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치고는 너무 초라했거든요. 조 회장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과정을 말이에요. 마치 이 사람이 진짜 회사 대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른 듯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가씨. 조 회장이 말을 계속했어요. 저 이 근처에서 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 있는 곳을 아실까요? 건설 일이나 청소 같은 거요. 이건 매우 어색한 질문이었어요. 은행원에게 일자리를 묻는 건 관례를 벗어났거든요. 수진이의 얼굴이 명확히 손님을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동정심도 없었어요. 대신 냉소 같은 뭔가가 떠올랐죠. 그건 제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짧았어요. 마치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투였죠. 조 회장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럼 이 통장을 만드는데 돈이 좀 있어야 하나요? 제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최소 보유액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는 더 이상 조 회장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 회장은 뭔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수진이가 오른손을 들어 옆 창구의 동료 은행원에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동료가 몸을 굴려 수진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귀를 기울이며 뭔가 말을 나누기 시작했죠. 조 회장은 정확히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다음 순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둘 다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그것도 조 회장을 향해서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경멸로 가득 찬 웃음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지 같은 노인이 왔네라고 비웃는 느낌이었죠. 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였습니다. 진짜 분노였죠. 그는 이때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던 여자의 진정한 얼굴을 봤어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준혁이가 이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 회장의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 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조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까부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날 봐주시는데요. 직접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들켰다는 자각이 순간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의식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있어요. 저는 모든 고객님을 동일하게 대접하니까요. 거짓이었어요. 명백한 거짓이었죠. 조 회장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조 회장은 다시 말했어요. 아니, 내가 본 게 맞아요. 내 옷을 보고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뭔가 희한한 표정이었고, 그 다음엔 무시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과는 제 얘기로 웃었죠.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조 회장의 관찰력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은행원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대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의 있게 대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거의 변명을 하는 톤이었죠. 처음이에요. 내가 앞에 섰을 때 내 입가가 굳었어. 내 옷을 보고 눈빛이 변했고 내 질문에 대답할 때는 목소리도 짧아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 동료와 내 얘기로 웃었지. 이건 무시하는 거야. 명확한 무시와 경멸이야. 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거든요. 조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전부야. 이제 가겠습니다. 통장은 필요 없어요. 조 회장이 은행을 나갔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창구에 앉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평범한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 불안감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냥 거지 같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일 거라고 생각하며요. 은행을 나간 조 회장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죠. 은행 지점장과 수진이라는 직원의 모든 기본 정보를 가져와. 그리고 그 여자가 서류를 정확히 어떻게 제출했는지 확인해. 모든 서류 원본이 필요해. 비서는 놀랐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조 회장은 그날 오후 아들 준혁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중요한 일이 있어. 준혁이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회사 사무실에서 봐. 아,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준혁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6시 준혁이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조 회장은 창 너머 서울의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섰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조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죠. 오늘 아침에 난 어딘가를 다녀왔어. 어디요? 너의 약혼녀가 일하는 은행. 준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은행을 가셨을까? 이런 옷차림으로 말이야. 조 회장은 낡은 트레이닝복을 가리켰어요. 그 자락을 펼쳐 보였죠. 준혁이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난 수진이를 봤어.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말이야. 조 회장은 은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변화, 그리고 동료와 웃은 것까지요. 모든 디테일을 말했어요. 준혁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이는 변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난 그 여자의 진정한 모습을 봤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여자의 진정한 모습 말이야. 조 회장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 여자는 오직 너의 재산만 보고 있어.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간 준혁이는 수진이를 피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연락했어요. 뭐 하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 언제 만날 거냐고요. 하지만 준혁이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죠.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편 조 회장의 조사팀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수진이의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입사 서류부터 시작해서 학력 증명서, 자격증, 전전직 경력까지 모두요.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조사팀 대표가 조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이수진의 학력 증명서가 조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은 가짜고 실제 그 여자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더군다나 은행원 자격증도 위조됐어요. 조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있어요. 이 여자는 지난 5년간 3곳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했어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패턴이 있다는 건가? 네, 회장님.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여자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모두 재벌 기업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아들이나 친척들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회장은 서서히 일어섰어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결혼 사기군요. 네, 회장님. 계획적인 결혼 사기로 보입니다. 조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수진이의 통화 기록, 메시지, 송금 내역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전 회사에서 사기를 시도했던 재벌 상속자로부터 금전을 받았어요. 일종의 합의금 같은 것이었죠. 총액은 3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이가 혼자 이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미연이 모든 걸 지시했거든요. 어머니는 딸의 서류를 조작해주고 접근할 재벌가를 물색해주고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지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모자가 벌이는 조직적 사기단이었어요. 조 회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저는 조상훈입니다. 건설회사 회장인데요. 제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 사건을 신고하려고 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요. 부장급 수사관까지 나왔습니다. 조 회장이 하는 일이 워낙 큰 일이었거든요. 조사는 그날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이의 집에서 나온 것들은 정말 많았어요. 위조된 각종 증명서류, 다른 이름으로 만든 통장들, 심지어 여행용 여권까지 있었죠. 여권은 5개였어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연도 집에서 체포됐어요. 집 한 구석에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재벌가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결혼 정년기인지,
누가 아직 독신인지, 어느 가정이 돈이 많은지 하는 식의 정보들이요. 이건 명백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진이는 처음에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조사 기록을 보여줬을 때 그랬어요. 이 기록들은 뭐고 이 통장들은 누 이름으로 만든 건가요?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속임수가 들통난 거였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경찰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당신이 처음 이 일을 한 건 언제입니까? 5살. 아니, 5년 전이에요. 처음 대상은 삼성 회장 아들이었어요. 그분을 얼마나 사귀셨습니까? 1년을 교제했어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부모님이 알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500만 원이었어요. 수진이의 자백이 계속됐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범죄였습니다. 위조 서류 제출, 신원 사기, 결혼 사기, 금전 사기, 중혼 시도까지요. 범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집중했어요. 수진이가 접근했던 다른 재벌가들도 접촉했습니다. 모두들 놀랐어요. 자신들이 사기의 대상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한 가정은 이미 수진이와 거의 결혼식을 올리려던 단계였어요. 다른 한 가정은 합의금을 이미 냈던 상태였죠. 조 회장은 검사실을 방문했어요.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와 만났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검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위조 공문서 작성죄, 신원 사기죄, 결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모자가 함께 벌인 것으로 보아 조직적 범행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징역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바였거든요.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송금 내역, 그리고 위조 서류들까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어요. 판사는 분명히 유죄를 선고할 겁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는 공식 기소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명은 이수진, 이미연 사건이었어요.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재벌 회장 아들을 노린 결혼 사기범 모녀 적발. 이 제목이 신문의 토면을 장식했어요.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은행 앞에서요. 이번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처음엔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겁니다. 우리 아들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재벌가의 아들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아내셨습니까? 직감입니다. 그리고 관찰력이죠. 사람은 역경 속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전국의 모든 신문에 나갔어요. 조 회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거죠. 준혁이는 그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의심했으면서도 결국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감사함이 밀려왔거든요.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너를 지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야. 내가 너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야. 사람의 가치는 통장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마음과 양심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여러 명의 언론사 기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판사가 들어섰어요. 재판장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이수진 피의자 나오세요. 수진이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당신은 여러 차례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 취업했고 재벌 상속자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획득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소동이 났어요. 그 정도의 금액이었구나.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도 이 범행에 적극 동조했고 자료를 제공했으며 지시까지 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은 5곳의 다른 신원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5개의 가짜 여권을 소유했으며 3군데의 금융기관에 거짓 서류로 취업했습니다.
또한 최소 8명의 남성과 거짓 관계를 맺었고 그중 3명에게서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모두 인정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수진이의 범행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위조 공문서 작성죄, 신원 사기죄, 결혼 사기죄로 유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미연에게도 피고인 이미연도 동일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징역 5년과 위자료 2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법정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조용했어요.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기만한 자들에 대한 법의 판결이었죠. 수진이는 법정에서 곧바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더 이상 속임수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재벌 회장, 조직적 결혼 사기단 적발 이런 제목으로요. 조 회장이 보여준 지혜로운 판단이 칭찬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진이의 태도를 보지 못했다면 다른 재벌 가정들도 피해를 입었을 거라는 평가였죠. 판결이 난 지 사흘 뒤 조 회장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본부에서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다. 첫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벌가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은 반드시 악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셨습니까? 표정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변한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예요. 그 신호를 잡은 거죠. 만약 이번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들은 거짓말쟁이와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고통받았을 거고요. 다행히 조기에 적발했죠. 기자 회견이 끝나고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안겼어요. 진짜 감사의 포옹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일 이후로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변했던 거죠. 재산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이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의 은행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죠.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면 준혁이는 대답했어요.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그 여인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겸손했으며 진심으로 준혁이를 사랑했어요. 준혁이의 부모도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조 회장이 한 가지를 더 확인했는데요. 조 회장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박미영이 일하는 은행에 찾아갔어요. 같은 방식으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박미영의 표정은 밝았어요. 어떤 경멸도 없었죠. 조 회장이 돈이 없어서 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마치 부자 고객을 대하듯이요. 조 회장은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정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박미영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조 회장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당신을 시험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준혁이와 박미영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남의 대형 호텔에서요. 하객은 1,000명이 넘었어요. 조 회장도 미영이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결혼이었거든요. 거짓도 없고 계산도 없고 오직 사랑뿐이었죠. 신혼부부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얻었어요. 준혁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죠. 둘 다 자신들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현재 미영이는 은행의 대리급 직원으로 승진했어요. 고객 응대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아이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쯤이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요. 조 회장은 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야, 기억해라.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야. 진심이야. 진정한 사랑이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조건이야. 수진이는 지금 옥중에 있어요. 격자 없는 감옥이 아닌
진짜 감옥에서요.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징역을 살고 있죠. 이건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옥중 편지를 썼어요. 준혁이에게요. 준혁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그가 필요한 건 미래였고 그 미래는 박미영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결국 빛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법은 결코 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왔습니다. 인과응보,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조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 말은 비단 재벌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우리 모두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를 위해 조 회장처럼 직접 나서서 상대방을 시험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껴도 무시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